안녕하십니까. 최진 원장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은 다른 과목들과는 좀 공부 방법을 전략을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뭐 이론 위주로 뭐 문제풀이를 이렇게 이론을 완벽하게 좀 습득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과목은 다른 과목은 좀 다르게요. 이 과목만 그러니까 이 정규반 강의를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 들으셔도 괜찮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두 번은 들어주시고, 물론 이론과 문제를 함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제가 뭐, 다산해주 홈페이지도 그렇고, 다음 카페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도 그렇고, 자료실에 이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관연도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문제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정규반 강의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관연도 문제를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기사 관연도 문제를 보시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다면은 산업기사 문제까지, 그 다음에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기사 문제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요, 직접 한번 보시면 문제 굉장히 많아요. 기사 산업기사까지 하면은 뭐 1000몇백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많지만은 중복된 문제들 있죠. 중복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기사도 산업기사도 똑같이 공통된 문제는 많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정규반은 용어 위주로요. 정규반 책을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드시고요.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신 다음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공부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규반 강의를 왜 봐달라고 하냐면 지금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이 교재에 뭐 1장도 그렇고, 뭐 3장도 그렇고요. 실기에서 나오는 이 실기의 출제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내용들이 실기에서 많이 나와요. 최신 경향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금 적게 나왔었는데, 요즘 있죠. 문제가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이 교재의 내용 자체가 실기에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우리가 이 전기에서 두 가지 큰 법규 같은 것들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하고요. 내선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 과목은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체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을 위해서는 이 교재가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그래서 군더더기 버리고 딱 엑기스를 뽑아놓은 내용인데도 이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 설비 기준은 이 교재로 참고해 주시는데, 만약 현장에 계시다고 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내용을 전체를 프린트해서 보시면 또 좋습니다. 즉, 현장에서 유용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시작하는데, 일단 목표를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 판단 기준은 최소 15개 잡으셔야 됩니다.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과락 면할 정도로 공부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인, 내가 만약 보통 사람이다, 보통 수험생이다 생각하시면 최소 여기에서 15개를 맞으셔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타 과목보다는 일단 암기 위주로 해 주시고, 더 많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12개 맞아서 난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15개가 꽈락이다 이런 생각으로 꼭 좀 공부를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 총칙인데요. 총칙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교재가 3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이 총칙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2장, 3장이 실제로 그 설비 기술 기준의 그 주 내용인데,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용어 있죠, 용어. 용어들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 용어는 알고 가야 돼. 총칙에서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실기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실기에 포함되고요. 여기에 1장에 통칙이 있는데 일반 용어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나와요. 용어의 정리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하나의 문제고 하나의 답입니다. 이 총칙에서 용어의 정리 부분이요. 요 하나하나가 예상 문제고 예상 답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확실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일단 용어의 정리에서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뭐 어렵지 않죠.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이런 것들 가지고 발전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건데 비상용 예비전원은 얻을 목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나 뭐 휴대용 발전기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발전소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전소입니다. 변전소는 우리가 변전소와 변압기의 구분은 전압 5만 볼트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5만 볼트 이상이다. 그러니까 큰 전압 기준으로요. 큰 전압 기준으로 5만 볼트 이상이면은 변전소, 5만 볼트보다 작으면은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전소도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용어는 FM대로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변전소 밖으로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전소 안에 변압기, 전동 발전기, 뭐 회전 변류기, 정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계기구에 의해서 변성하는 곳으로서 그 변성에서 다시 전기를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 그래서 이 변전소는 전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뭐 변압을 하죠. 변압을 하는데 거기에 뭐 변압기나 전동 발전기나 회전 변류기, 정류기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로 보내는 것을 변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폐소는 뭐냐? 우리가 개폐소는 개폐기가 있겠죠. 전기를 개폐할 겁니다. 그런데 개폐하는 장소인데 변전소도 그렇고 뭐 발전소도 그렇고 전부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소는 보세요. 개폐소하는 시설한 개폐기 기타 장치에 의해서 전로를 개폐하는 곳 당연하죠. 그런데 발전소, 변전소 및 이 수용장소 이외의 곳. 그러니까 발전소, 변전소에도 개폐기가 있는데 이것은 개폐소가 아니란 겁니다. 발전소, 개폐소 이외에 개폐 장치가 있는 곳을 개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급전소, 시험에 잘 나와요. 급전소, 전력계통에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절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급전소, 급전이 전기를 공급한다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계통을 운용하고요. 지시하는 그런 것이 급전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기철도형 급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철도형 전기는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철도는 일반 선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전기철도형 급전선은 뭐냐? 급전선입니다. 급전선. 말 그대로 전선이에요. 전선. 전기철도형 변전소로부터 우리가 철도 다리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변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철도형 변전소가 있는데 전기철도형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형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입니다. 전선. 그래서 급전선은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급전선로가 있습니다. 선로. 전선로요. 전기철도의 전선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보세요. 전기철도의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즉, 급전선로는 시설물입니다. 급전선은 전선 자체를 얘기하고요. 전선로는, 급전선로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철탑, 우리가 전기철도 철탑이라든지, 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급전선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접지선인데요. 접지는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기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뭐 전력공학을 공부하시면은 전력공학에서 중성점 접지의 목적에서 쪼쪼쪼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지선은 뭐 다음에 그것을 접지극에 접속하는 금속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접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접지가 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전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부분은 접지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로가 있고요. 전선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로와 전선로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볼 때도 많은데요. 뭐 저도 뭐 전로, 전선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로는 뭐냐면 보세요. 통상의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이요. 통하고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전로라고 하고, 전선로는요. 전선로는 우리가 전력공학 1장에서 제목이 전선로입니다. 뭐냐? 우리가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는데 필요한 지지물, 그 다음에 지지물과 애자, 전선, 지선, 이런 것들, 이 네 개를 전선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전차선 제외예요. 전차선 제외고, 우리가 전차선은 앞에 전기 철도형 급전선로 이런 게 있죠. 전기 철도형 급전선로 있기 때문에 전선로는 전기 철도형 급전선로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소용하는 시설물로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이 있다. 전력공학 1장을 참고해 주시면 여기 전선로에 해당하는 것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전기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계과에서 배우는 그 기계가 아니고 전기기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압기나 차단기나 개폐기나 이런 것들을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 얘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일단 이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전주가 있는데 이렇게 가정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집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가정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전선 이렇게 전기가 오죠. 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죠. 맞죠? 그러니까 1가구당 1전봇대가 아니잖아요. 맞죠? 대표하는 전봇대가 있고 여기에서 첫 집에 갔다가 첫 집에서 다음 집으로 분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공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인입선. 인입이 뭐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죠. 맞죠? 가공, 하늘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 해서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가공 인입선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부침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얘기합니다. 네. 요 가공 전선 지지물이라는 것은 여기 대표적으로 전주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연접 인입선이라는 것은 연접 인입선이라는 것은 보세요.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다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은 연접 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전봇대에서 바로 들어오면 가공 인입선, 여기에 분기를 해서 나눠지면은 연접 인입선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습니다. 얘도 시험은 굉장히 잘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전봇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봇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전봇대 당연히 전기가 흐르죠. 예를 들어 전봇대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전봇대뿐만 아니라 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여기 전주라고 했을 때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위험하죠. 맞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위험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봇대 혹은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집도 그렇고요. 다른 전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거 높이, 요게 쓰러졌을 때 높이, 이 근방에 오는 것을 우리가 1차 접근 상태라고,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위험 보세요. 3m. 여기 3m 범위 안에 오는 것을 우리가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오면은 우리는
위험하니까 안정에 조금 더 신경 써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이것이 1차 접근 상태 덜 위험하고 2차 접근 상태가 더 위험하죠. 맞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2차 접근 상태, 뭐 1차 접근 상태에서 보완공사라고 합니다. 안전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2장에서 나올 겁니다. 이때 2차 접근 상태에서는 우리가 1종, 2종, 특고, 보완공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접근 상태는 좀 덜 위험하기 때문에 3종, 특고, 보완공사 이런 것들이 1차 접근 상태는 2차 접근 상태냐 보완공사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은 어렵지만요. 1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1차 접근 상태고요. 그 다음에 3m 2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으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입니다. 이격거리. 와, 우리가 이격거리가 있죠.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규정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격거리가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도 있고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과 건물, 전선과 도로, 전선과 전선,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이격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경기설비 기술이 어려운데, 이격거리만 아니라도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격거리의 정의는 뭐냐면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최단 거리를 이격거리다. 어렵지 않죠? 이격거리. 그다음 보완공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시설 방법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 방법보다도 강화하여야 할 점을 규정한 공통의 공사 방법을 우리가 보완공사라고 합니다. 보완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류가 저압 보완공사, 고압 보완공사, 1종 특고 보완공사, 2종 특고 보완공사, 3종 특고 보완공사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접근 상태로 되면은 안전은 더 보강해야 된다. 더 튼튼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시설해야 된다. 그것을 보완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입니다. 지지물 뭐요? 지지물은 철탑, 그다음에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약전류 전선, 전선은 전기가 흐르는 선은 전선이라 보고요. 약전류 전선 이런 것들 우리가 통신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약전류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광섬유 케이블까지 가요. 전선,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이요. 근데 가섭선 말은 어려운데 가섭선 뭐냐 지지물에 시설되는 모든 선은 가섭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지물에 전력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 통신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시설되는 모든 선을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조상설비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을 공부하셨다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가섭선 지지물의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조상설비 아시죠? 전력용 콘덴서나 동기 조상기나 블로우 리액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장소는 뭘까요? 수용한다? 전기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 사용 장소를 포함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기 사용하는 구역 전체를 수용장소라고 합니다. 옥내배선 말 그대로 집이나 건물 안이에요. 옥내. 옥측은 뭐요? 우리가 옥외하고는 또 다르죠. 옥측은 벽 바깥은 바깥이죠. 바깥인데 벽에 붙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벽에 붙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옥외는 아예 완전히 밖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옥측은 옥외 전기 사용 장소인데 옥외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의 전기 사용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하여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조형물이 뭐냐면 밑에 있지만은 벽 같은 겁니다. 벽.
벽, 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조형물, 조형재. 그래서 벽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바깥에 있는 벽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입니다. 그다음 옥내는 뭐다? 안에 천장에 붙여서 시설하는 시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옥외에서는 옥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인데 지금 교재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맞죠? 지금 집이 있을 때 집의 안쪽에 벽에 붙여서 시설하는 것은 옥측 배선이고 아예 완전히 밖에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옥외 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건축물, 광고탑 등. 건축물이라는 건 집, 공장, 학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고요.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약전류 회로입니다. 앞에서 약간 나왔지만 약전류란 것은 우리가 전선이 아닙니다. 전기 공급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신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 공급은 제외예요. 전력 공급 아니고 신호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전류 회로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 포함되는 것이 전신 전화용 회로, 화재 경보 설비 회로 이런 거 전기 공급이 목적이 아니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시청 회로, 인터폰 확성기 전용 음성 회로, 고주파 또는 펄스의 신호의 전용 전송 회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전류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전류 회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 관등회로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급전선, 그다음에 관등회로, 그다음에 접근 상태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관등회로 뭐냐? 방전등 있죠. 우리가 방전등 아시죠? 방전을 이용해서 불을 켜는 방전등용 안전기가 있습니다. 방전등이 아니고 우리 형광등에도 안전기 있죠. 근데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등회로.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 소세력 회로는 약전류 회로 비슷한데요. 소세력 회로보다 세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격 제어 신호등의 회로입니다. 원격 제어나 신호등의 회로. 이거도 전력 공급용이 아니고요. 근데 최대 사용자는 60V. 소세력 회로는 가장 중요한 건 60V요. 60V 이하의 컷. 우리 60V 이하로 사용하는 거지. 일반 전기는 아니죠. 예전에도 110V, 지금은 220V입니다. 60V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없죠. 전기 공급용으로는요. 그래서 얘는 60V 이하로서 소세력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중관로, 왜냐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중, 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중관로는 우리가 관로식, 암거식, 이런 것도 있는데, 직접 매설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지중선로라고 그래요. 지중관로라고 하는데, 지중전선로, 요거 잘 보세요.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맞죠? 그 다음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뿐만 아니고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 및 이에 부속하는 지중암 그러니까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무슨 수관, 가스관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 전선로, 그 다음에 당연하게 지중 전선로 이런 것들을 부속하는 지중함을 지중관로라고 하는 겁니다. 지중관로. 그 다음에 우선내는 지금 그림에 있죠. 우선내는 수직으로 해서 45도 안쪽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비 안 맞는 쪽. 우리가 비가 이렇게 45도로 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 많이 없다 보고요. 이렇게 왔을 때 비가 안 맞는 범위 정도를 우선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45도 이렇게요. 그다음 우선외는 옥측에서 우선내 이외 부분, 비 오면 비 맞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비 맞는다, 비 맞지 않는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느냐? 우리가 비 맞지 않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내, 우선외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누설전류는 이름은 딱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전류다. 왜? 누설하니까 누설된다. 그런 건 다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안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는 전선을 통해서만 흘러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누설전류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류입니다. 그래서 누설된다, 손실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로
뭐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즉 전로 위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지나 조영제 이런 거 있죠. 그쪽으로 흘러버리는 손실 전류를 얘기합니다. 이런 전류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서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하고, 이 값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지락전류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전력공학 공부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고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지락사고입니다. 그래서 지락사고에 의해서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이 전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계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지락전류라고 한다. 그리고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있습니다. 대지전압 예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대지전압은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전압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전압이랑 이 땅이에요. 이게 땅이야. 땅. 대지입니다. 대지. 그랬을 때 일단 대지전압은 만약에 접지된 선로가 있죠. 접지된 선로가 있다. 지금 대지전압에서 접지식 전로에서는 만약에 얘가 접지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지전압을 이렇게 이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즉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며, 그 다음에 비접지식이요. 만약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전선과 전선 사이, 그러니까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기준은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근데 삼상에서 대지전압 구할 때는 삼상에서 지금 대지전압의 정의는 이게 맞습니다. 대지전압의 정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삼상에서는 대지전압의 정의를 대지전압이 어떻게 구한다. 시작 구할 때는 루트 3분의 선간전압. 이렇게 해서 대지전압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일반적으로 대지전압 정의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접지식 선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 맞고, 그 다음에 비접지식에서는 전선과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이 대지 전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상에서는 우리가 이 대지 전압 정의를 얘기하기보다는 대지 전압의 크기를 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상에서는 이것이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공이 우리가 대지전압을 구할 때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Y결선은 얼마? 이것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고 이것이 상전압과 같은데요. 델타 결선에서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은 뭐다? 상전압이죠. 그래서 이 대지전압의 크기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촉전압입니다. 접촉전압은 뭐냐? 말 그대로 접촉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접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접촉전압은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전동기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권선을 타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동기 자체가 누설이 됐어요. 누전 같은 것이 되어서 얘가 만약에 누전이 돼서 이 외함을 이렇게 타고 흐른다고 해서 전류가 이 외함을 타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있죠. 만약 누전이 안 됐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이 누전된 이 외함을 만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이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사람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사람에게도 이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나? 접촉을 했을 때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접촉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자세한 것은요 실기에서 더 다루게 되고요. 필기에서 접촉전압이 뭔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락이 발생된 지락이 뭐예요? 지락이 일종의 누전입니다. 누전도 이제 지락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발생된 전기기기기구의 금속재 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접촉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격전압. 전격전압이죠. 우리 공칭전압과는 다른 겁니다. 공칭전압은 110V, 220V, 380V, 3300V, 6600V, 22900, 66000, 154,000, 335,000, 76만 5천이 공칭전압인데 그것과 전격전압은 다릅니다. 우리가 TV를 사더라도 우리 가정에 220V 들어오는 거 알고 있지만은 TV에도 전격전압은 뭐 230V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공칭전압은 220이 들어오지만 이 TV에 가장 적당한 수명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적당한 전압은 전격전압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전압이란 전기 사용 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입니다. 공칭전압은 우리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압이고요. 여기서 전격전압이라고 해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격차단 용량은 우리가 뭐 차단기에서 차단해야 될 용량이 있습니다. 차단해야 될 용량,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단락 용량의 한계, 최소 단락 용량보다는 더 큰 값을 이 차단 용량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력공학에서 좀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이다.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분산형 전원입니다. 분산형 전원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분산형. 우리가 변압기 기준이에요. 모든 설비들은 거의 변압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대용량 발전기 하나에서 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뭐 풍력, 그 다음에 뭐 연료전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나누어서 분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경우. 근데 이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바닷가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멀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용량의 발전소는 수용과 이 변전소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는 것을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이것이 중앙급전 전원이에요.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해서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 분산형 전원이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통 연계 뭐냐?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개통 연계라 그래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송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의 전력 개통에 접속하는 것. 이것을 송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 전력 개통에 접속하는 것을 개통의 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접속 설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접속하는 설비예요. 공용 전력 개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 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우리가 접속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접속한다 말 그대로요. 그 다음에 리플이 뭐예요? 우리가 리플이라는 것은 교류 성분, 이렇게 교류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풀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류를 하는데 교류 성분이 거의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이 10% 이하 포함한 직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리플 교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뭐 용어였고요.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용어,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전압의 종류입니다. 전압의 종류인데 이것도 정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격거리를 하는데 저압에선 1m, 고압에선 2m, 특고압에선 3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고압은 뭐 저압은 얼마 1m, 고압은 2m, 특고압은 3m 하는데 이게 무슨 도대체 몇 볼트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저고압, 특고압의 이거 전압의 범위를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저압, 고압, 특고압인데 우리가 직류가 있고요.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가 있어요. 보세요. 직류는 0V에서 750V, 750V. 네. 교류는 얼마? 600V까지입니다. 고압은 공이 7000V까지예요. 얼마냐? 이하냐, 초가냐, 뭐 이하냐, 미만이냐 보세요. 750, 여기 751부터, 여기는 601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50초가, 얘는 600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얼마? 공이 7001부터 7001 이상을 우리가 특고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보세요. 직류 750까지 이하고요. 저압 600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것은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고압은 얼마? 751부터 7000까지, 얘는 601부터 700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50초가 600초가 이렇게 되고요. 특고압은 7000은 초가니까 7000은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7001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격 거리가 저압은 1m다. 무슨 말이야? 저압은 1m란 말은 야 저압 교류죠. 교류라고 보고요. 기본 교류입니다. 아 저압은 600V 이하니까 야 이거 110V나 220V나 380V나 혹은 뭐 440V는 이격거리를 1m로 하는구나 이렇게요. 고압은 2m다. 무슨 말이다? 고압에 포함된 3300이나 6600V는 이격거리를 2m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만약에 설비 기술기들 얘기할 때 매번 3300과 6600은 2m. 그 다음에 110과 220, 380, 440은 1m.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것도 몽땅 묶어서 저압 얼마, 고압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종류 있죠. 정말 기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뒷부분을 우리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선으로 갑니다. 예, 전선 한번 볼게요. 전선. 그래도 우리가 뭐 전기를 다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선입니다. 전선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전력공학에서 전선로 할 때 다뤘는데요. 보세요. 전선이라고 할 때 지금 교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가닥수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과 뭐 중공연선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알루미늄선이나 뭐 연동선, 경동선, 그 다음에 뭐 합금선 이런 것들로 또 나눠져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복에 따라서 보세요. 나전선과 전련전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연선, 단선보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경동선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복에 따라서 나전선, 전련전선, 케이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보다 쉽게 얘기하면 피복 개수가 나전선은 0, 전련전선 1개, 케이블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먼저 전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전선 구비 조건은 도전율이 크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예요. 기계적 강도가 크다. 신장률 늘어나고 내구성이 있고 비중이 작고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선이 설치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쉽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이제 절연전선 혹은 코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단선과 연선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일단 절연전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OW 말 그대로
5개로 하고 5개 사용하고요. 피복을 절연전선은 피복이 하나인데 피복을 비닐로 했다는 겁니다. 인입용 우리가 인입용이랑 절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들어오는 부분에 사용하고 또 절연을 비닐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0에 750 얘는 상전압 450 선간전압 7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Y결선에서 450 곱하기 약 루트 3하면 750 정도가 나와요. 이러하고 이하에 사용하고 염화비닐 즉 절연을 염화비닐로 한 절연전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의 종류인데요. 실제 뭐 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실기에서 약호와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은 우리가 이론을 한 번 정도 숙지하시고 문제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 딸딸 외워가지고 승부 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우리 케이블은 지금 했지만 피복이 2개 이상이에요. 피복이 2개 이상인데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언제 우리가 처음 했냐면 영국에서 있죠. 예전 영국에서 광산에 있죠. 광산은 굉장히 그때 뭐 석탄 캐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성행했었는데 거기에 전기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일반 절연전선으로는 잘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따라가지고 전선이 뭐 누전되고 끊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해서 얘는 피복이 2개 이상인데 한 번 절연하고요. 도체, 그러니까 구리 위에 하나 절연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외장을 한 겁니다. 튼튼한 외장이요. 그냥 외장이 아니고 큰 외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인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것은 강인한 차폐 외장을 한 외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시스라 그래요. 강인한 차폐 외장 한 전선에 총괄해서 캡타이어 케이블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그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 교재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교재에 캡타이어 케이블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 1종, 2종, 3종, 4종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종이 제일 약한 거고요. 4종이 제일 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공장, 광산, 농장 뭐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장 광산, 농장, 요즘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요즘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 이 캡타이어 케이블 자체가 광산에서 뭐 농장에서 처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등에서 이동용 전기 기계 기구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도체 위에 피복을 하고요. 절연이에요. 피복 절연하고 그 위에 외장을 한 것은 시스 한 케이블로서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굴곡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용 캡타이어 케이블로서는 저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에서는 0.6에 1, 0.6에 1이라는 것은 또 상전압, 성간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전압, 성간전압이고 0.6에 1kV EP가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전압,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0.6에 1 에틸렌, 프로틸렌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압용으로는 뭐 2, 3종 클로로프렌, 그 다음에 클로로 설포납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종류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블인데 나머지 일반적인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에는 지금 저압용하고요. 고압, 특고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저압용과 고압용,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나눠지는데, 지금 저압 케이블에 보시면 알루미늄 케이블이나 뭐 연피 케이블이라는 것은 납껍데기 있죠. 납이 단단합니다. 납껍데기로 피복하는 것은 연피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이런 케이블, 뭐 콜로로패드 외장,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 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밑에는 있죠.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 있습니다. MI 케이블이라고 해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얘는 저압용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용에 못 사용해요. 그래서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용 전용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로서는 뭐 똑같이 있는데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콜로로펜, 비닐 외장 이렇게 있는데 컴바인 덕트 케이블 있죠. 컴바인 덕트 케이블 얘는 우리가 특고압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거야. 저압용에서 사용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나전선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나전선은 피복이 없는 겁니다. 나전선인데 얘는 나전선의 금속선은 다음에 같은 이들을 소선을 하여 구성된 연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경동선 12mm 이하, 연동선, 뭐 동합금선, 경알루미늄선, 알루미늄 합금선, 아연도 광선. 여기 아연도 광선은 뭐냐면 우리가 아연 하는데 아연 피복을 하잖아. 그러면 비가 오죠. 그런데 일반 뭐 금속선이라고 하면은 비를 맞으면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쓰는데 이 아연칠한 것은 전부 외부에서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맞아도 아연칠을 하면 녹이 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녹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을 하는데 여기서 아연도 광선이라는 것은 녹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에 접속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전선은 그냥 하나 계속 쓰면 좋겠지만은 외부와 내부의 접속,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접속, 뭐 절연전선과 나전선의 접속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일단 전기 저항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저항 증가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장 하중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인장 하중 당겼을 때 끊어지는 그 힘인데 그 세기가 당연히 접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썼을 때보다는 더 약해지겠지만은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다른 말로 80%는 유지할 것 이렇게 됩니다.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일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소력이 있는 것을 충분히 피복할 것.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절연물과 동등 이상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동등 이상의 절연소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그 다음에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절연소력이 충분한 걸로 접속하고 그 다음에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예, 당연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 시간 총칙이고요. 총칙에 나오는 용어들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전압의 종별 있죠. 전압 종별. 그다음에 뭐 전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지금 그냥 간단한 소개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나오는 법규 등을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